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기술을 장난감 취급하며 조롱하던 미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2년간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를 철저히 통제하고 핵심 부품마저 끊어버린 미국. 한국의 자주 국방을 막아서 방위비를 계속 뜯어내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미국의 통제와 규정을 뚫고 한국이 괴물 무기를 독자 개발해낸 겁니다. 한국산 괴물 무기가 공개되자 전 세계는 경악했고 유럽과 중동은 미국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의 5조 원 계약을 뺏은 한국 무기의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42년간 대한민국의 미사일 목줄을 쥐고 있던 미국이 제 손으로 그 목줄을 스스로 풀어버렸습니다. 풀어준 게 아닙니다. 한국이 뜯어낸 겁니다. 72시간 만에요. 로키드 마틴 주가가 하루 만에 15% 증발했고 워싱턴발 방산 수출 계약 5조 원어치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제가 그 참사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저는 윌리엄 브래드퍼드, 미 국무부 무기통제 국제안보 차관보 산하 동아시아 담당 국장입니다. 32년째 동맹국의 무기 수출 라이선스를 관리해왔죠. 조지타운대를 나와 워싱턴의 방산 엘리트 사이에서 이름만 대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몽블랑 만년필이 움직이면 수조 원의 부품이 태평양을 건너고 멈추면 동맹국 공장이 셧다운됩니다. 그 힘을 32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1980년대 청계천에서 부품을 조립하던 하청업체의 이미지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이 우리 없이는 나사 하나 못 조이는 존재라고 확신했죠. 그날도 펜타곤 회의실 에어컨은 쾌적했고 콜롬비아산 커피 향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숨통을 완전히 끊을 서류를 준비해놓고 느긋하게 만년필을 굴리고 있었어요. 회의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로비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있다는 연락이 들어왔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류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신형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km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소지라고 썼지만 솔직히 근거는 빈약했습니다. 중요한 건 근거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명분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미사일을 완성하면 미국산 요격 시스템을 살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년 제 퇴임 후 보장된 로키드 마틴 수석 로비스트 자리, 연봉 50억 원짜리 의자가 흔들리죠. 그걸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4명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의 인상이 제일 먼저 눈에 박혔죠. 수치 적은 머리, 핏발선 눈. 강기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전략무기개발단장이라고 했어요. 이력서상의 직함은 묵직했지만 그 사람의 외양은 제가 상상한 무기 개발 책임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양복 소매에 뭔가 기름때 같은 얼룩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낡아빠진 수첩과 검은색 볼펜을 쥐고 있더군요. 모남이라고 했던가. 한국에서 몇백 원이면 사는 볼펜이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제 몽블랑 만년필 값의 1만 분의 1도 안 되는 물건이었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저 볼펜이 제 만년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강기택 단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순간 강기택의 태블릿에는 적색 알람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행 정밀 항법장치 부품선이 미국 세관에서 출항 보류됐다는 통보였죠. 제가 회의 전에 미리 손을 써둔 겁니다. 부품을 먼저 묶어놓고 회의장에서 라이선스 취소를 통보하면 한국은 양쪽에서 목을 조이는 셈이 됩니다. 완벽한 순서였어요. 저는 만년필 뚜껑을 천천히 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 단장님,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귀국의 신형 미사일 프로젝트가 한미 미사일 지침 사거리 800km 상한을 위반할 소지가 확인됐습니다. 강기택의 눈이 저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저는 서류를 한 장 밀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수출 라이선스를 오늘부로 전면 취소합니다. 사거리는 800km에서 단 1cm도 늘려드릴 수 없고 핵심 부품도 당분간 통제됩니다. 룰은 룰이니까요. 제 옆에 앉아있던 스티브 콜린스가 기다렸다는 듯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동아시아 총괄 세일즈 부사장. 그 사람은 펜타곤의 권위를 등에 업고 한국의 무기를 파는 게 직업이었죠. 스티브가 두꺼운 바인더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안보가 불안하시다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미국산 PAC-3 요격 미사일 3개 포대 패키지. 3조 원입니다. 3조 원짜리 청구서를 던지듯 내밀며 씩 웃는 스티브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부품을 끊어놓고 무기를 사라니 치졸하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게임이었죠. 저는 강기택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주먹을 내리칠 줄 알았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적어도 얼굴이 붉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2년간 이 자리에서 수많은 동맹국 관료들을 상대했는데 부품을 끊겠다고 통보하면 반응은 늘 비슷했거든요. 분노, 항해, 그리고 결국 굴복. 그 순서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기택은 달랐어요. 분노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블릿을 조용히 접더니 낡은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몇백 원짜리 볼펜을 들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브래드퍼드 국장님, 수출 라이선스 전면 취소의 법적 근거 조항 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섬뜩했어요. 저는 조항 번호를 읊었습니다. 강기택은 또박또박 받아 적었어요. 소명 절차 데드라인은 언제입니까? 저는 날짜를 말했습니다. 강기택은 그것도 적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항해 한마디 없이 수첩의 숫자와 조항만 채워 넣는 그 모습이 저를 묘하게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 오른쪽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토마스 헤네시 차관이었습니다. 펜타곤 정책총괄 차관이자 이 모든 계획의 배후. 윌리엄, 잘하고 있어. 한국 놈들 숨통을 더 조여. 부품을 절대 내주지 마. 그래야 우리 요격망을 3배 가격에 사간다.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엄지를 살짝 세워 신호를 보냈습니다. 헤네시 차관의 목소리에는 쿠바산 씨가 연기만큼이나 짙은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이크 도노반이었어요. 주한미군 사령부 정보분석관. 구겨진 전술 자켓에 훈장 기장이 달려 있었고 손에는 언제나처럼 노란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산 맥심 믹스커피. 이 사람은 대전에 파견 나갔다 온 뒤로 그 노란 커피를 고집했죠. 도노반은 인사도 없이 곧장 테이블 위에 사진 여러 장을 펼쳤습니다. 여러 상 위성사진이었어요. 대전 발사장입니다. 어젯밤 촬영본이에요. 사진 속에는 지하 벙커 주변으로 붉은 열점들이 가득했습니다. 도노반의 목소리가 급박해졌어요. 국장님, 저 사람들은 지금 밤낮 없이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품을 끊으면 포기할 거라는 건 착각이에요. 저는 저 벙커에서 이 년을 살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화재를 뒤집어쓰면서도 도면을 깎는 걸 두 눈으로 봤어요. 당장 부품을 풀어주지 않으면 저 공돌이들은 규정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무식하게 폭약을 때려 박을 겁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강기택 단장이 고개를 들어 도노반을 바라보았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눈빛에 뭔가 서늘한 빛이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 속마음을 들킨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다는 게 맞겠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만년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마이크, 한국은 우리 GPS 없이는 미사일을 허공에 쏘는 수준이야. 공돌이들이 아무리 폭약을 때려 박는다 해도 맞출 수가 없어. 겁줄 생각 말게. 도노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위성사진을 집어들고 천천히 파쇄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윙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 상 사진이 종이 조각이 되어 쏟아져 내렸죠. 도노반이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기택 단장이 수첩을 덮었어요. 볼펜 뚜껑을 끼우고 서류 가방에 넣는 동작이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선 강기택이 양복 단추를 하나 잠그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브래드퍼드 국장님, 오늘 말씀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조항 번호와 데드라인 확인에 감사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분노도, 위협도, 사정도 없었어요. 강기택은 대표단을 이끌고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가벼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만년필 뚜껑을 딸깍 닫았습니다. 콜롬비아산 커피는 아직 따뜻했고 에어컨 바람은 쾌적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한국은 부품이 끊겼으니 곧 무릎을 꿇겠죠. 2달이면 읍소하러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강기택의 수첩에 적힌 그 조항 번호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볼펜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저는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쾌적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저는 이미 시작된 재앙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의 부품을 끄는 다음 날 미국 세관 창고에서 사진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한국행 정밀 항법장치 컨테이너 12개의 붉은색 반출 금지 압류 딱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 지시가 현장까지 완벽하게 관철된 증거였죠. 저는 그 사진을 인쇄해서 책상 유리 밑에 깔아두었습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거든요. 항법장치가 없으면 미사일은 눈 먼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이제 앞도 뒤도 막힌 셈이었어요. 스티브 콜린스가 그 혼란을 놓칠 리 없었죠. 부품이 끊긴 다음 날 아침, 스티브는 서울 방위사업청에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법무총괄 윤정도 국장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항법장치가 묶였으니 미사일 개발은 사실상 중단 상태죠.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PAC-3 요격 포대 패키지, 지금 서명하시면 가장 빠른 일정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제가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었어요. 스티브의 목소리에는 새일쯤엔 특유의 다급한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상대가 궁지에 몰렸을 때 밀어붙이는 기술. 3조 원짜리 거래를 따내기 위한 마지막 한 수였죠. 전화기 너머 윤정도 국장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탄했습니다. 콜린스 부사장님, 서류는 수신했습니다. 법적 검토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3조 원짜리 제안에 대한 답이 고작 법적 검토라니. 스티브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어요. 저 사람은 항상 저래요. 표정도 목소리도 변화가 없어서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법적 검토라는 건 결국 시간 끌기에 불과해요. 부품이 끊긴 상태에서 한국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두어 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각, 대전에서는 제 예상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도노반이 가져온 보고서와 위성 자료를 통해 재구성한 겁니다. 당시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커피잔을 놓쳤을 겁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구연구동 지하 벙커. 강기택 단장이 워싱턴에서 돌아온 건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강기택은 집에 들르지도 않고 곧장 벙커로 내려갔다고 해요. 연구원들을 새벽에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펼쳤어요. 미국산 정밀 항법장치의 무게와 크기에 맞춰 설계된 기존 미사일 도면이었죠. 강기택이 그 도면을 양손으로 잡고 가운데를 찢었다고 합니다. 두 쪽이 난 도면을 바닥에 던지며 한마디를 했어요. 오늘부터 외산 규격은 없습니다. 자이로스코프부터 100% 국산으로 재설계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고서에서 읽었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산 항법장치를 국산으로 대체한다고요. 미국이 40년에 걸쳐 쌓아올린 정밀 기술을 한국 공돌이들이 몇 달 만에 따라잡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미국산 부품은 가볍고 작았습니다. 정밀했지만 소형화에 맞춰져 있었죠. 한국의 미사일 설계는 그 작고 가벼운 미국산 규격에 억지로 몸을 맞추고 있던 셈이었어요. 부품이 끊기자 그 족쇄가 풀렸습니다. 국산 자이로스코프는 미국산보다 크고 무거웠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그건 문제가 아니라 기회였어요. 외산 규격에 끼워 맞추느라 줄이고 깎아야 했던 모든 설계 제한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더 크게, 더 무겁게, 더 거칠게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열린 거였어요. 제가 끊어버린 부품이 오히려 설계의 빗장을 풀어준 꼴이었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저는 석 달이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봤어요. 사거리 800km. 이건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1cm도 안 넘겼어요. 하지만 지침 어디에도 탄두, 무게 상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거리를 800km에 묶어두면 남는 추진력이 엄청납니다. 한국은 그 남는 힘을 전부 탄두, 무게로 돌렸어요. 폭약을 채우고, 쇳덩이를 덧대고, 또 채우고, 탄두 중량이 8톤까지 올라갔습니다. 8톤이요. 일반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탄두가 500kg에서 1톤 사이인 걸 감안하면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물이었습니다. 그것도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요. 사거리는 고분고분 지침을 지켰으니 미국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만든 룰의 맹점을 그들이 정확히 뚫어버린 겁니다.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의 조나단 버그만 박사가 이 시점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가 제 이메일함에 도착했을 때 제목만 보고 삭제해버렸어요. 큰 실수였습니다. 버그만 박사의 결론은 명확했거든요. 미국의 일방적인 부품 통제가 동맹의 자립을 꺾으려 한 치명적 오판이다.
부품을 끊겠다는 강압이 오히려 한국을 완전한 기술 독립으로 밀어 넣었다. 저는 이걸 무시했습니다. 영국 분석가가 뭘 알겠습니까? 한국은 곧 무릎을 꿇을 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대전 벙커에서는 더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고체 연료 배합실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연료 폭발 사고는 미사일 개발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에요. 미국에서도 방호벽 뒤에서 원격으로 작업하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원들은 방호복을 입고 직접 배합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화재 경보가 울리는 와중에요. 도노반이 이 장면을 위성 열화상 데이터로 확인하고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국장님,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는데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독자 연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대답했어요. 목숨을 걸든 뭘 하든 GPS 없이는 표적을 못 맞춰. 성능 좋은 폭죽을 만드는 셈이지. 도노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서류로 눈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해냈습니다. 독자적인 고출력 고체 연료 배합 테스트를 성공시킨 겁니다. 화재를 뒤집어쓰면서 폭발 위험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기어코 미국산 연료 없이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추진체를 완성했어요. 이 소식을 저는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죠. 서울 방위사업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윤정도 국장이 스티브 콜린스의 3조 원짜리 요격망 패키지 청구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색 도장이었어요. 법적 검토 보류, 서명도 아니고 거절도 아닌 보류. 그 서류는 그대로 미국으로 반송됐습니다. 스티브가 전화로 물었죠. 보류가 무슨 뜻입니까? 사겠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윤정도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법적 검토가 완료되면 통보하겠습니다. 스티브가 수화기를 놓으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어요. 보류든 거절이든 부품이 끊긴 한국은 결국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헤네시 차관이 그날 저녁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쿠바산 시가를 물고 있는 게 목소리만으로도 느껴졌어요. 윌리엄, 한국 쪽 반응은? 저는 자신 있게 보고했습니다. 부품은 완전히 묶었고 방사청은 우리 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2달이면 읍소하러 올 겁니다. 헤네시 차관이 낮게 웃었어요. 2달, 1달이면 충분할 거야. 부품 없이 버틸 재간이 없거든. 저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콜롬비아산 커피의 마지막 한 모금이 따뜻하게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시각, 대전 벙커 지하에서는 기름때와 고체 연료, 연소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연구원들이 종이컵에 탄 노란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겁니다. 36톤짜리 괴물의 심장이 그 지하 어딘가에서 조용히 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멀리 못 가게 막았으니 남는 힘은 전부 쇳덩이의 무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쾌적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제가 키우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굴복이 아니라 괴물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부품을 끄는 뒤로 한국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항의도, 읍소도, 협상 요청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굴복의 전조로 읽었어요. 목이 마르면 결국 물을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한국 쪽 동향 보고서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도노반이 가끔 대전 위성 사진을 들고 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걸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한국은 조용히 질식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열하루째 아침, 제 집무실 문 앞에 묵직한 것이 놓여 있었어요. 외교 파우치였습니다. 겹겹이 밀봉된 갈색 가죽 파우치에 대한민국 국방부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제가 32년간 받아본 외교 문서 중에서도 유독 봉인이 두꺼웠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오는 서류는 얇았어요. 양해를 구하는 문서,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문서, 우리 입장을 존중한다는 외교적 수사가 담긴 문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파우치를 들어 올리며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꽤 무거웠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읍소 편지겠거니 했으니까요. 의자에 앉아 콜롬비아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몽블랑 만년필로 봉인 테이프를 찢었습니다. 콧노래까지 나왔어요. 한국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선처를 구하러 왔구나. 제 계산대로였죠. 봉투 안에서 묵직한 서류철이 빠져나왔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콧노래가 멈췄어요. 제목이 이상했습니다.
지원 요청서가 아니었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 전면 해제 최종 요구서. 요청이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해제였어요. 글씨체는 명조. 크기는 20포인트. 대한민국 국방부 직인과 외교부, 부본 인장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눈이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죠. 최종 요구서. 저는 32년 동안 동맹국에서 이런 제목의 문서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외교적 수사도 없었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문장도, 우리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관용구도, 상호협력의 정신이라는 빈말도 없었어요. 건조한 법률 용어와 조항 번호만이 빼곡했습니다. 제1조, 탄두 중량 상한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지. 저는 눈을 비볐어요. 탄두 무게 제한을 완전히 없애라는 겁니다. 사거리 제한도 아니고 탄두 무게를요. 한국이 감히 미국에게 무기 설계의 핵심 제한을 철폐하라고 통보하고 있었습니다. 읍소가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지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배짱이 대단하군. 거절하면 끝이야. 제2조, 군사적 목적의 고체 연료 사용 무제한 전면 허용. 두 번째 조항을 읽는 순간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고체 연료는 미사일 지침의 핵심 통제 품목이었어요. 우주 발사체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건데 군사적 전용 제한을 완전히 풀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걸 수용하면 한국은 마음대로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추진체를 합법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사실상 미사일 지침 전체가 무력화되는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문이 노크 없이 열리며 도노반이 들어왔어요. 같은 서류 사본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경유로 한 부가 더 발송된 모양이었죠. 도노반은 제 책상 앞에 서서 서류를 한번 훑더니 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국장님, 이건 읍소가 아닙니다. 이건 선전포고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다음 장을 넘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헤네시 차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가 연기를 내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요구서의 내용을 읽어주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 헤네시 차관이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 던진 거였어요. 감히 통보를 해. 한국 놈들이 미쳤어.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윌리엄. 차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노에서 오히려 안도를 느꼈어요. 헤네시 차관이 이 정도로 화를 냈다는 건 당연히 거부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뒷배가 확실하니 제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붙이기 붙어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계약법무총괄국장 윤정도 명의의 붙이기였죠. 글씨체가 본문보다 한 포인트 작았지만 내용의 무게는 본문 전체를 합친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기한 내 미수용 시, 기존 진행 중인 모든 미사안, 무기 도입하는 안보 환경 변화를 사유로 전면 재검토 절차에 돌입한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모든 미산 무기 도입안, 전면 재검토. 이건 3조 원짜리 요격망 패키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전투기 정비 계약, 조기경보 레이더 업그레이드, 함정용 전투체계 라이선스까지 조 단위가 줄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재검토하겠다는 건 사실상 백지화 위협이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칙 맨 아래에 눈이 갔어요. 붉은색 찍인 옆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72시간 후 금요일 18시. 그 숫자가 서류 위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시한을 건 겁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72시간. 사흘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저는 거부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거부해야만 했어요. 이걸 수용하면 42년간 유지해온 미사일 지침이 무너지고 미국의 동아시아 무기 통제 체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헤네시 차관도 분명히 거부하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부칙의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미산 무기 도입안 전면 재검토. 그게 현실이 되면 록히드 마틴은 동아시아 최대 시장 하나를 잃는 겁니다. 스티브 콜린스가 매달리고 있는 3조 원짜리 요격망 계약은 물론이고
내년 제 퇴임 후 보장된 로비스트 자리도 허공에 뜨게 되죠. 연봉 50억 원짜리 의자가요. 제 손이 만년필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뚜껑을 열지 못하겠더군요. 도노반이 문 앞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란 종이컵에 믹스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노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장님, 저 사람들은 허세가 아닙니다. 대전 벙커에서 본 걸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화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72시간이 지나면 정말 실행합니다. 저는 도노반을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5조 원어치, 미국 무기를 포기할 배짱이 있을 리 없어. 허세야, 마이크. 배짱 테스트일 뿐이라고. 도노반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문이 닫힐 때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72시간, 금요일 18시. 붉은직인 옆에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콜롬비아산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몽블랑 만년필은 뚜껑이 닫힌 채 책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만년필을 집어 들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죠. 워싱턴 하늘이 회색이었어요. 72시간은 이미 째깍째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데드라인까지 48시간이 남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탄두 무게 제한 철폐에 고체 연료, 무제한 허용까지 그걸 다 풀어주면 42년짜리 미사일 지침이 한 줌의 휴지가 됩니다. 헤네시 차관이 그걸 승인할 리 없었고 설령 승인한다 해도 의회가 가만두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72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없었어요. 붙이게 적힌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모든 미산 무기 도입안 전면 재검토. 5조 원이 걸린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대안을 짰어요. 타협안이라고 부르기엔 교활한 쪽에 가까웠죠. 사거리 800km 제한은 그대로 묶어두되 우주 발사체용 고체 연료만 풀어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인 탄두, 무게 제한과 군사적 연료 사용 통제를 고스란히 유지하는 꼼수였어요. 한국이 우주 발사체 명목으로 연료를 확보하더라도 군사적 전용은 여전히 금지되니까 미사일에는 한 방울도 쓸 수 없습니다. 목줄은 그대로인 채 줄만 조금 늘려주는 셈이었죠. 저는 이게 꽤 기발한 수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서류를 완성하고 헤네시 차관에게 보고했어요. 차관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서류를 훑었습니다. 나쁘지 않아. 한국 놈들이 뭔가 얻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 통제는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한국의 체면만 살려주는 아닙니다. 차관이 씩 웃었습니다. 보내. 그리고 직접 전달하게 해. 우리가 성의를 보였다는 걸 각인시켜야 해. 저는 스티브 콜린스를 불렀어요.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었지만 이번만큼은 펜타곤 특사 자격으로 서울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직함을 달아줘야 한국이 무게를 느낄 테니까요. 스티브에게 타협한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울 방위사업청으로 직접 가서 전달해. 윤정도 국장한테 우리가 한 발 물러섰다는 뉘앙스를 충분히 줘. 하지만 절대 추가 양보는 없다는 것도 확실히 해둬. 스티브가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한국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체면은 살려주면서 실속은 우리가 챙기는 건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스티브가 서울에 도착한 건 그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방위사업청 건물 앞에서 차를 내린 스티브는 당연히 VIP 의전을 기대했겠죠. 미국 펜타곤 특사가 왔으니 최소한 회의실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화상통화로 보고가 들어온 스티브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를 1층 민원실에 앉혀놨습니다. 스티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원실이라고? 저는 되물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요. 에어컨도 꺼져 있습니다. 벌써 2시간째 아무도 안 나옵니다. 화면 속 스티브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양복 셔츠의 목 부분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펜타곤 특사가 서울의 민원실 플라스틱 의자에서 에어컨도 없이 땀을 흘리고 있다니.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모욕이었습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모욕이었죠. 3시간이 지나서야 윤정도 국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금태 안경에 2대8 가르마, 무표정한 얼굴로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온 윤정도는 플라스틱 의자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를 받았어요. 회의실로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원실에서 그대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티브가 타협안의 핵심을 설명하는 동안 윤정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을 뿐이에요. 스티브가 말을 마쳤을 때 윤정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검토 후 통보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땀범벅이 된 스티브가 화상통화로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1mm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이 타협안도 먹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화면을 끄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서방 언론 라인을 돌렸어요. 워싱턴에서 32년간 쌓아온 인맥이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몇 시간 만에 주요 통신사와 안보 전문지에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지침을 일방적으로 깨려 한다.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미국은 동맹의 안정을 위해 자제를 촉구한다. 제가 직접 쓴 문장들이 기자들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여론의 힘으로 한국을 압박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면 한국도 체면 때문에라도 한 발 물러서겠죠.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도노반이 대전 위성사진을 들고 뛰어왔어요. 국장님, 안흥 발사장입니다. 발사대 기립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사진을 낚아챘어요. 안흥 시험 발사장의 열화상 이미지 위에 수직으로 세워진 거대한 구조물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사일이었어요. 크기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기존에 한국이 보유한 어떤 미사일보다 두껍고 길었어요. 이건 뭡니까? 저는 도노반에게 물었습니다. 도노반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현무 계열 신형입니다. 정확한 재원은 파악 안 됐지만 크기로 보면 기존 현무포의 2배 이상입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크기만 크면 뭐래. GPS 없이 저걸 어디다 쏘겠어. 허공에 떨어뜨리는 거야. 저는 그때까지 한 가지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GPS 위성 신호 없이는 정밀 유도가 불가능하다는 것. 아무리 큰 미사일을 만들어도 눈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미사일의 눈은 항법장치이고 항법장치의 뼈대는 GPS 신호였어요. 우리가 신호를 끊으면 한국의 미사일은 장님이 됩니다. 그 확신이 저희 마지막 보루였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의 극비 테스트를 끝낸 상태였어요. 미국 GPS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 자체 항법 신호를 이용한 유도, 시험이 오차 범위 이내로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제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마지막 카드, GPS라는 목줄이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저만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허공을 움켜쥐고 있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날개를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데드라인 12시간 전이었어요. 금요일 새벽 6시.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커피는 5잔째였고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어요. 서방 언론의 여론전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사에 대해 단 한 줄의 반박도 해명도 내지 않았어요. 완벽한 무시였습니다. 방위사업청도, 국방부도, 청와대도 조용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반박하면 아직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건 이미 결심을 끝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도노반이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노란 종이컵도 없이 빈손이었습니다. 도노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 사람이 제 책상 앞에 서더니 양손을 책상 위에 탁 짚었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지금 당장 전면 해제를 승인하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저놈들은 허세가 아닙니다. 안흥 발사장에 미사일이 서 있어요. 발사대가 기립한 건 시험이 아니라 실전 배치입니다. 12시간 뒤에 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가 42년간 쥐고 있던 모든 게 날아갑니다. 도노반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노반의 멱살을 잡았어요. 구겨진 전술 자켓의 깃이 제 주먹 안에서 구겨졌습니다. 마이크, 한국이 미국산 무기 5조 원어치를 날려버릴 배짱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나? 저건 허세야. 블러핑이라고. 데드라인 끝까지 버티면 저쪽에서 먼저 접을 거야. 저는 도노반을 문 쪽으로 밀쳤어요. 도노반이 문틀에 등을 부딪히며 비틀거렸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도노반의 눈에 분노가 아닌 연민 같은 것이 서려 있었어요. 그 눈빛이 불쾌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리에 돌아와 앉았을 때 팩스기가 울렸습니다. 방위사업청 발신이었어요. 기계가 천천히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저는 한 장을 뽑아 들었어요.
제가 보낸 타협한 서류였습니다. 원본 그대로였어요. 달라진 건 단 하나. 서류 한가운데에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제 반려, 수신 거부. 윤정도 국장의 직인이었어요. 추가 메모도, 설명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문장도 없었습니다. 도장 하나. 그게 한국의 최종 대답이었어요. 팩스 용지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미끄러져 내렸어요. 붉은 도장이 천장의 형광등 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데드라인까지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제 타협안은 짓밟혔고, 여론전은 무시당했고, 마지막 카드라고 믿었던 GPS 우위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력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한국이 접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끝이었으니까요. 데드라인 2시간 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펜타곤 지하 2층 지휘통제실에 저는 서 있었어요. 평소라면 제가 올 일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이 방은 전시 상황이나 대규모 군사 위기 때만 가동되는 곳이에요. 벽면 전체를 덮는 대형 스크린 4개, 실시간 위성 데이터가 흐르는 콘솔 12대, 그리고 성조기 아래 정렬된 장성급 장교들의 무거운 어깨. 제가 거기 불려간 건 아능 발사장의 발사대 기립이 확인된 이후 국가안보회의 산하 긴급 모니터링 체계가 가동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네시 차관이 직접 지휘통제실에 내려와 있었어요. 시간은 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시가를 내려놓은 건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이었어요. 오후 4시 7분, 콘솔 중앙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초고용량 암호화 파일 수신. 발신처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윤정도 국장명이었어요. 통신 담당 대위가 화면을 돌아보며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한국 방위사업청에서 암호화 영상 파일이 수신됐습니다. 용량이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헤네시 차관이 턱짓으로 재생을 지시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이 마침내 접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데드라인 2시간 전에 뭔가를 보내왔다는 건 최후의 협상 제안이거나 항복 문서일 거라고요. 둘 중 하나였어요. 가슴이 살짝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첫 프레임부터 제 예상이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화면 가득 들어찼어요. 미사일이었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발사관 안에 들어앉은 거대한 원통형 몸체. 크기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재원 표시가 떠올랐어요. 총중량 36,000kg, 36톤. 일반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4~5톤인 걸 감안하면 7배가 넘는 무게였습니다. 지휘통제실이 조용해졌어요. 키보드 치는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발사관 하부에서 가스 압력이 분출되며 36톤짜리 쇳덩이가 공중으로 튀어올랐어요. 콜드런치였습니다. 발사관에서 사출된 미사일이 허공에서 일순간 정지하더니 하단 노즐에서 불기둥이 터져 나왔습니다. 굉음은 영상 속 마이크가 깨질 정도였어요. 화염이 발사대 주변 300m를 집어삼키며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속도 표시가 올라갔어요. 마하 3, 마하 5, 마하 8.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는 궤적이 스크린 위에 흰 선으로 그려졌습니다. 마하 10을 넘긴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공군 중장이 낮은 신음을 내뱉었어요. 그런데 제 눈을 진짜 얼어붙게 만든 건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스크린 하단에 떠있는 숫자였어요. 탄두 중량 8,000kg, 8톤.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눈이 잘못된 거라고, 단위가 틀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800kg이 아니라 8,000kg이라니.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 탄두의 10배가 넘는 무게를 싣고 마하 10으로 내리꽂는 물건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휘통제실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장성들의 등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노반이 콘솔 앞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도노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차관님, 탄두를 1톤으로 축소하면 사거리가 5,500km에 도달합니다. 지휘통제실이 웅성거렸어요. 5,500km. 그건 서울에서 쏘면 동부가 전역은 물론이고 괌까지 닿는 거리였습니다. 도노반이 말을 이었어요. 탄두를 500kg까지 줄이면 사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이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닙니다. 탄두 무게 조절만으로 중거리에서 준대륙간 사거리까지 커버하는 가변형 플랫폼이에요. 도노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마른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영상이 종료된 직후 화면에 텍스트가 떠올랐어요. 영국 제인스 디펜스, 조나단 버그만 박사의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영상과 함께 첨부한 외부 전문가의 공인 평가였죠. 버그만 박사의 문장은 간결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재래식 무기의 탈을 쓴 전략핵급 지진 무기의 등장이다. 마하 10 이상의 종말 속도로 8톤의 탄두가 지표면을 관통할 경우 지하 100m의 강화 벙커를 인공지진으로 생매장시킬 수 있다. 미국의 일방적 부품 통제가 이 괴물을 탄생시켰다. 헤네시 차관의 턱 근육이 실룩거리는 게 보였어요. 씨가 없는 그 사람의 입술이 창백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관의 표정을 본 순간 직감했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한 시나리오의 바깥에 있는 물건이라는 걸. 화면이 전원됐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화상 연결이 잡힌 거였어요. 스크린 가득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윤정도 국장이었어요. 금태 안경, 2대8 가르마, 그리고 그 무표정. 민원실에서 스티브를 3시간 기다리게 한 그 얼굴이었습니다. 윤정도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 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했습니다. 마치 날씨를 읊는 것처럼요. 자체 비대칭 전력화에 따라 미산, 방어망 도입 계약은 안보 환경 변화 조항에 의거하여 전면 폐기 절차에 돌입합니다. 선수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순간 지휘 통제실의 공기가 얼었습니다. 저는 윤정도의 말을 머릿속에서 분해하고 있었어요. 안보 환경 변화 조항. 그게 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산 무기 도입 계약서에는 안보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박혀 있었어요. 형식적인 조항이라고 누구나 생각했습니다. 안보 환경의 획기적 변화라는 게 대체 뭡니까? 전쟁이 나지 않는 한발동 될 일이 없는 죽은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현무5의 전력화를 바로 그 획기적 변화로 정의한 겁니다. 자체 비대칭 전력을 확보했으니 미국산 요격 시스템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논리였어요. 그리고 그 논리는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이 괴물 미사일 영상의 진짜 목적이 그제야 보였어요. 무력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증거물이었어요. 현무5가 실전 배치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그 입증을 바탕으로 안보 환경 변화 조항을 발동시키는 것. 5조 원 규모 미산 요격망 도입 계약을 합법적으로 전면 파기하고 선수금까지 환불 불가로 묶어버리는 것. 미사일의 화염이 아니라 서류 한 장이 진짜 무기였어요. 저는 그때서야 윤정도라는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스티브를 3시간 굴린 것도 타협안에 도장을 찍어 반려한 것도 전부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법적 요건을 쌓아 올린 겁니다. 제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자 화면에 스티브 콜린스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받는 순간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브래드퍼드, 지금 우리 주가가 몇인지 알아? 장이 열리자마자 10%가 빠졌어.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고. 내가 한국 부품을 끊겠다고 했을 때 내가 뭘 했어? 조용히 돈만 벌면 된다고 했잖아.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스티브의 목소리가 지휘 통제실 천장에 울렸어요. 주변 장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스티브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로키드 마틴 본사에서 난리가 났어. CEO가 직접 전화해서 동아시아 라인 책임자 머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그 머리가 내 머리야. 그리고 내 머리야. 윌리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폰 화면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외에도 레이시온, 노스럽 그러먼, 방산 로비 회사들. 전부 같은 내용이겠죠. 주가가 폭락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제 손가락이 미끄러지듯 테네시 차관의 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차관이 아까 지휘 통제실에 있었지만 영상이 끝나자마자 사라졌거든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4번째 신호음이 끊기며 매정한 연결 거부음만 귓가에 울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윤정도의 얼굴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화면에는 안흥 발사장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발사대 위에 36톤짜리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데드라인까지 1시간 반. 저는 셔츠 안쪽이 땀으로 젖어 등에 달라붙는 걸 느꼈어요. 에어컨이 분명 켜져 있었는데 춥지도 덥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감각도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만 선명했습니다.
제가 32년간 쥐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감각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5시 58분. 데드라인까지 2분이 남았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시계가 째깍거릴 때마다 제 심장이 같은 속도로 쪼그라들었어요. 스크린에는 아능 발사장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고 36톤짜리 괴물은 여전히 수직으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사대 주변의 열화상 반응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추진체에 연료가 주입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2분 안에요. 헤넷이 차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로키드 마틴에서는 주가 폭락 항의가 쏟아지고 있었고 윤정도의 계약 파기 통보는 이미 법적 효력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5조 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제 퇴임 후 보장된 로비스트 자리, 연봉 50억 원짜리 미래가 눈앞에서 제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한라인 수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백기를 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전면 해제 승인. 한국의 3가지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긴급 통보를 보내려는 거였어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5조 원의 계약이라도 살려야 했으니까요. 수화기를 귀에 대는 순간 5시 59분이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제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문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다. 탄두 중량 상한 폐지와 고체 연료 무제한 허용을 즉시 승인한다. 이 말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3번째 통화음이 울리기 직전 스크린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아능 발사장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전체가 순백으로 번지더니 곧장 주황빛 화염으로 뒤덮였어요. 발사대 하부에서 가스 압력이 폭발하며 36톤짜리 몸체가 허공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콜드런치. 수직으로 사출된 미사일이 일순간 하늘에 매달리듯 정지하더니 하단 노즐에서 지옥의 불기둥이 터져나왔어요. 위성 카메라가 포착한 화염의 반경이 발사대 사방 500m를 집어삼켰습니다. 굉음은 영상에서도 느껴졌어요. 콘솔 앞에 앉아있던 장교 하나가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휘 통제실 전체가 경직됐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통화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쏜 겁니다. 한국이 쏴버린 거예요. 데드라인 정각. 6시. 제가 백기를 들기 1분 전에요. 아니, 어쩌면 30초 전이었을 겁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콘솔 위에 떨어졌어요. 딸깍하는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스크린 위에 궤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속도 표시가 치솟았습니다. 마하 6, 마하 8, 마하 10. 조기경보 위성이 포착한 궤적은 완벽한 포물선이었어요. GPS 신호를 받지 않는 독자 항법 시스템이 미사일을 정확하게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그 카드. 한국은 GPS 없이 못 쏜다는 확신이 스크린 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미사일이 최고점을 찍고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마하 10 이상의 종말 속도. 스크린의 표적지 데이터가 현시됐어요. 무인 해상 표적이었습니다. 실제 지하 벙커를 상정한 강화 구조물이 해저에 설치되어 있었죠. 탄착까지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카운트다운되고 있었어요. 8, 7, 6, 5. 지휘 통제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돌 순간의 데이터가 스크린 전체를 뒤덮었어요. CEP, 원형공산오차 수치가 단일 자릿수 미터로 찍혔습니다. 8톤짜리 탄두가 마하 10으로 해져 구조물을 관통하며 발생시킨 충격파가 지진계에 잡혔어요. 리히터 규모 4.5에 해당하는 인공지진이었습니다. 지하 100m의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이 관통 후 붕괴된 것으로 판독됐어요. 공군 중장이 뒤로 한 발 물러나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그 순간 지휘 통제실 철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헤넷이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던 그 사람이 직접 내려온 겁니다. 차관의 얼굴은 제가 본 적 없는 빛깔이었어요. 회색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불독 같은 턱살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곧장 저에게 걸어왔어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차관의 손이 제 셔츠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대로 끌려가 등이 모니터 콘솔에 부딪혔어요. 뒤통수가 스크린 프레임에 찍히며 눈앞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게 뭐야? 윌리엄. 헤넷이 차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낮음이 오히려 소름 끼쳤어요. 고함보다 무서웠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2달이면 읍소하러 온다고 했지. 무릎 꿇린다고 했지. 이게 무릎 꿇은 거야?
차관이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탄착 후에 저 구조물이 붕괴되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릎 꿇은 거냐고, 이 멍청한 자식아. 차관이 손을 놓았어요. 저는 콘솔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셔츠 단추 하나가 뜯겨 바닥에 굴러갔어요. 헤넷이 차관은 이미 돌아서서 지휘 통제실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철컥 울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팠습니다. 같은 시각, 태평양 건너 서울에서는 또 다른 칼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스티브 콜린스 본인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전화기 너머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 5층 회의실이었어요. 스티브는 타협안이 반려된 뒤에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뭔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금요일 저녁 6시 직후 윤정도 국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한 부를 들고 있었어요. 붉은색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윤정도는 스티브의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를 책상 너머로 밀어주었어요. 계약 전면 파기 및 선수금 환불 불가 통지서. 스티브의 눈이 서류 제목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서류를 훑어보는 동안 윤정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어요. 스티브가 고개를 들어 윤정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국장님, 이건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전면 해제를 승인하면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에요. 조건을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애원의 톤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윤정도는 금태 안경 너머로 스티브를 바라보았어요.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다고 합니다. 무표정이었어요. 콜린스 부사장님, 데드라인이 종료되었습니다. 귀측의 어떤 추가 제안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본 통지는 안보 환경 변화 조항에 의거한 법적 절차이며 귀사의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스티브가 서류를 집어들며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윤정도가 먼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수령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남기고 윤정도는 회의실을 나갔어요. 에어컨이 가동되는 서늘한 회의실에서 서류 한 장이 미국 방산업계의 명주를 합법적으로 잘라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결정타는 화염을 뿜으며 하늘을 가른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장관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칼날은 서늘한 에어컨 바람 아래 금태 안경을 쓴 법무 관료의 무표정한 얼굴 위에 있었어요. 붉은 직인 하나가 5조 원짜리 계약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미사일은 증거물이었고 서류가 사형 선고였어요. 저는 그걸 펜타곤 지하 지휘 통제실 바닥에 주저앉아 깨달았습니다. 도노반이 콘솔 앞에 서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탄착점에 해저 지형 변화 데이터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진으로 갈라진 안반의 단면이 흰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도노반은 그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든 노란 종이컵이 기울어지는 걸 도노반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지근한 믹스커피가 컵 밖으로 흘러넘쳐 콘솔 바닥에 갈색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도노반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에서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도노반은 스크린의 균열 데이터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 셔츠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뜯겨진 단추 자리가 허전했어요. 만년필을 찾으려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떨어뜨린 모양이었어요. 콜롬비아산 커피 향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지휘 통제실에 남은 건 콘솔의 전자음과 바닥에 번진 믹스커피 냄새뿐이었어요. 대기권을 뚫고 내려온 8톤짜리 쇳덩이가 해저 안반을 갈라놓은 것처럼 미국이 42년간 쥐고 흔들던 동아시아 방산의 목줄도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현무5가 하늘을 가른 지 1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유럽이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미국 방산의 핵심 텃밭이자 제가 32년간 공들여 관리해온 고객 라인이었습니다. 긴급 할인을 제시해야 했어요. 20%. 미국 방산 역사상 동맹국에게 이 정도 할인을 제안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급했죠. PAC-3 요격 시스템, 사드 포대, 에이브럼스 전차 패키지. 뭐든 20% 깎아줄 테니 기존 도입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애원이었어요. 애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틀 전까지 저는 동맹국들에게 가격을 올리며 콧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폴란드 군비청장 안제이 카민스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민스키는 나토 동맹국 가운데 가장 큰 방산 구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폴란드는 최근 몇 년간 안보 위기를 이유로 국방비를 급격히 늘렸고 미국은 그 돈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한 라인이었죠. 카민스키와 저는 워싱턴에서 여러 번 저녁을 같이 한 사이였어요. 나쁘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음이 끊기며 연결 거부 안내 메시지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결과였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도 카민스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를 누르려다 멈췄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신 거부가 아니라 차단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설마 카민스키가 미국의 전화를 차단한다고요. 나토의 핵심 동맹국이 말입니다. 그런데 설마가 현실이었습니다. 카민스키가 제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저는 8시간 뒤에 알게 됐어요. 주한미국 대사관 경유로 들어온 정보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안제이 카민스키는 이미 서울에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기 전에요. 현무5 발사 영상이 전 세계 안보 채널을 타고 퍼진 직후 카민스키는 바르샤바에서 가장 빠른 항공편을 잡아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탄 거였어요. 제가 20% 할인을 제안하느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을 때 카민스키는 이미 서울 용산 국방부 건물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무기 도입 상담이 아니었어요. 카민스키가 들고 온 건 폴란드 의회가 긴급 통과시킨 법안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플랫폼 도입 및 우주 발사체 기술 협력에 관한 긴급 법안. 규모가 10조 원이었어요. 10조 원. 제가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5조 원의 2배였습니다. 카민스키가 용산 국방부 서명식장에서 강기택 단장과 악수하는 사진이 외신을 타고 퍼졌어요. 도노반이 그 사진을 인쇄해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카민스키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강기택 단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민스키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고 카민스키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현무 플랫폼 연계 수출 계약서. 미사일 시스템만이 아니라 발사 플랫폼, 지휘 통제 체계, 그리고 우주 발사체 기술 협력까지 묶인 패키지였습니다. 제가 32년간 관리한 폴란드 라인이 하룻밤 만에 서울로 넘어간 겁니다. 카민스키는 제 전화를 차단한 게 아니었어요.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더 좋은 거래를 끝낸 뒤였으니까요. 폴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됐어요. 루마니아 국방부가 한국 대사관에 수출 양해각서를 타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군수청장이 서울행 전세기를 예약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인도네시아, 제가 이름을 외우고 있는 나라들, 제가 직접 악수하고 저녁을 같이 한 사람들이 줄줄이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비싼 가격과 까다로운 수출 통제에 신물이 나 있던 나라들이었어요. 하지만 대안이 없었기에 참아왔던 겁니다. 현무5가 그 대안을 증명해버린 순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사라진 거였죠. 그 주 파리에서 유로사토리 방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스티브 콜린스가 로키드 마틴 부스를 맡고 있었어요. 미국과는 늘 박람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큰 부스, 가장 많은 방문객, 가장 화려한 디스플레이. 그게 당연한 질서였죠. 그런데 스티브에게서 걸려온 전화 속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어요. 국장님, 아무도 안 옵니다. 우리 부스에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중동 군복 입은 VIP들이 전부 한국관으로 갔습니다. 전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스티브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 부스 앞에 줄이 서 있습니다. 아까 사우디 장성 넷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우리 부스 앞을 지나가면서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뉴스 화면으로 확인했습니다. 파리 방산 박람회 한국관 부스에는 태극기가 대형 패널 위에 걸려 있었고 현무5의 발사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부스 앞에 군복과 정장 차림의 외국 관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과는 화면 구석에 간신히 잡혔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조명만 환하게 켜져 있을 뿐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평가 리포트가 그날 저녁 발표됐어요. 스크린에 자막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깐깐한 방어 우산을 한국의 전천후 괴물 플랫폼이 완벽히 대체했다.
수출 통제 없는 독자 기술 플랫폼의 등장으로 동아시아 및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고 모니터를 껐어요.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반응한 건 그 다음 날 장이 열리자마자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주가가 개장 10분 만에 15%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레이시온, 노스럽 그러먼, 보잉 방산 부문까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전광판이 핏빛으로 물들었다는 뉴스가 모든 채널을 장악했어요. 방산 섹터 하루 시가총액 증발 규모가 2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헤네시 차관 앞으로 백악관의 긴급 소환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내부 메일로 돌았어요. 차관은 그 소환장을 받고도 제게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전화벨이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폭주하던 항해 전화가 싹 멈춘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전화가 오는 건 아직 뭔가를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오지 않는다는 건 포기했다는 뜻이죠. 제가 끝났다는 걸 모두가 인정한 겁니다. 저만 빼고요. 문이 열렸어요. 도노반이었습니다. 노란 종이컵도 없었고 구겨진 전술 자켓도 평소보다 더 구겨져 있었습니다. 도노반은 제 책상 앞에 서더니 주머니에서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사직서였어요. 제가 그 종이를 펼쳐보기도 전에 도노반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4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에서 돌아온 날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들을 코너에 몰면 기어이 룰을 뒤집는 무기를 만들어낸다고요. 국장님은 제 말을 묵살했습니다. 위성사진을 파쇄기에 넣었죠. 도노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분노도 경멸도 아닌 확인하는 톤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의 결산서를 읽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도노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도노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그 문장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도노반은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힌 뒤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의 흰 종이가 형광등, 불빛 아래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저는 사직서 옆에 놓인 인쇄물을 집어 들었습니다. 카민스키가 서울에서 서명서를 번쩍 들어 올리는 사진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10조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한 직후의 사진이었죠. 카민스키의 표정은 이미 제 기억 속 워싱턴 저녁 식사 자리에 그것과 달랐어요. 미국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사진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워싱턴 하늘은 맑았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이 그 빛 속에 누워 있었어요. 뚜껑이 닫힌 채로요. 저는 그 만년필을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 펜으로 서명할 서류가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워싱턴 국회의 사당 레이번 하원 오피스 빌딩 2층, 특별 청문회장. 저는 증인석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춤 정장이 아니었어요. 양복은 사흘 전에 꺼낸 것이었고 넥타이는 매듭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용기가 없어서 고치지 않았어요. 면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볼 위에 면도날이 빗나간 자국이 하나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피를 닦다가 그냥 나왔어요. 32년 동안 조지타운대 출신 엘리트의 체면을 한 번도 흐트러뜨린 적 없는 사람이 핏기 없는 얼굴에 비뚤어진 넥타이를 메고 국회의 사당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은 넓었어요. 반원영 의원석이 증인석을 내려다보는 구조였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23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빼곡했습니다. 플래시가 간헐적으로 터졌어요. 전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32년간 이 도시에서 남의 운명을 결제해온 사람이 이제 자기 운명을 심판받으러 앉아있는 장면을 찍으려는 거였죠. 저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리는 걸 감추려고 양손을 깍지 꼈어요. 테이블 위에는 마이크 하나와 물컵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은 없었어요.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왔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어요. 본 청문회는 한미 미사일 지침 전면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 방산 수출 계약, 대규모 손실 및 동아시아 안보 구도 변화에 대한 책임 규명을 목적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질 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책임 규명이라는 단어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제가 아니었어요. 토마스 헤네시 차관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약간 떨어진 대기석에 앉아 헤네시가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불독 같은 턱살, 빈틈없이 다림질된 양복, 느긋한 걸음걸이. 저 사람은 지휘통제실에서 제 멱살을 잡고 콘솔에 패대기 쳤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지금 보이는 건 여유 있고 위험 넘치는 워싱턴의 거물이었어요. 헤네시가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의원의 첫 질문이 떨어졌어요. 차관님, 한국의 미사일 부품 수출 라이선스 전면 취소는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저는 등이 고추서는 걸 느꼈어요. 이건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건 헤네시의 지시에서 시작됐어요. 부품을 끊으라고 한 것도, 한국의 숨통을 조이라고 한 것도, 인이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린 것도 전부 이 사람이었습니다. 헤네시가 입을 열었어요. 의원님, 저는 당시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은 동아시아 담당 국장 윌리엄 브래드퍼드에게 위임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헤네시가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눈의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국에 대한 부품 통제의 수위, 수출 라이선스 취소의 시점과 방법, 그리고 한국 측 대표단과의 직접 교섭 일체는 브래드퍼드 국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한 사안입니다. 저는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이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현장 담당자의 독단적이고 근시안적인 오판에 기인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양손의 깍지를 풀었다가 다시 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독단적이고 근시안적인 오판. 헤네시가 저를 향해 던진 칼이었습니다. 인이어를 통해 한국 놈들 숨통을 조이라고 속삭이던 목소리의 주인이 국회의사당 마이크 앞에서 자기는 몰랐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저는 잘려나가는 꼴이었어요. 헤네시가 증인석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복도에서 스치는 낯선 사람처럼요. 제가 32년간 모셔온 윗선이, 제 경력의 후원자이자 공범이 지금 저를 모른 척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가 연기처럼 흩어지는 거였어요. 두 번째 증인이 호명됐습니다. 스티브 콜린스, 로키드 마틴 동아시아 총괄 세일즈 부사장. 스티브가 증인석에 앉았을 때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이전에 자신만만하던 세일즈맨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양복이 어깨에서 흘러내리듯 걸쳐져 있었어요. 서울 민원실에서 땀을 흘리던 날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의원이 질문을 던졌어요. 콜린스 부사장, 이번 사태로 로키드 마틴이 입은 손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티브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한국방위사업청의 계약 전면 파기로 직접 손실 5조 원. 동유럽 및 중동 고객 이탈로 인한 추가 손실은 아직 집계 중이지만 최소 8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의원석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때 스티브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건 윌리엄 브래드퍼드 국장의 오만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스티브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국장에게 여러 차례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부품 통제는 단기적 레버리지일 뿐 장기적으로 한국의 독자 개발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국장은 한국을 1980년대 하청업체 수준으로만 보았습니다. 스티브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퍼드의 멍청한 오만함이 미국 방산의 아시아 주도권을 한국에 완전히 갖다 바쳤습니다. 방청석에서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어요.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물컵을 집으려다 손이 미끄러져 물이 테이블 위에 쏟아졌어요. 옆에 앉은 보좌관이 휴지를 건넸지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 번째 증인은 없었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위원장이 호명했습니다. 증인 윌리엄 브래드퍼드 국장.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증인석까지 12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방청석의 시선이 살갗을 찔렀어요. 의자에 앉았을 때 마이크가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 숨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청문회장 전체에 울렸어요.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브래드퍼드 국장, 한국의 미사일 부품 수출 라이선스를 전면 취소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끌어당겼어요. 입을 열었지만 첫 음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거든요.
물컵은 대기석에 쏟아놓고 왔어요. 침을 삼키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제 목소리가 남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의원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국장의 퇴임 후 록히드 마틴 로비스트 이직이 내정되어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 미사일 개발을 막아 미국산 요격 시스템 판매를 유지하려는 사적 동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방 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부인도 인정도 하지 못했어요. 의원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청문회장 대형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구연구동 공장이었습니다. 현무5가 대량 양산 라인에서 출고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미사일 몸체가 컨베이어 위를 지나가고 방호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최종 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줄지어 나오는 36톤짜리 괴물들의 행렬이었어요.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42년 기술 통제가 한국을 세계 최고의 비대칭 무기 생산 기지로 단련시켰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강기택 단장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수첩과 모나미 볼펜을 쥐고 조항 번호를 묻던 그 서늘한 눈. 윤정도 국장의 무표정한 얼굴. 민원실의 플라스틱 의자. 붉은 직인이 찍힌 결제 반려 도장. 도노반의 노란 종이컵. 그리고 제가 파쇄기에 넣은 위성사진. 외신 속보가 모니터 옆 사이드 화면에 흘렀어요. 동북아 방산 수출 지도 교체. 중심이 워싱턴에서 서울로 이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도 위에 한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수출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제가 관리하던 라인이 전부 서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해임 동의서를 증인석으로 밀어주었어요.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려는 순간 딸깍 소리와 함께 클립이 부러졌어요. 촉 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부러진 건지 몰랐어요. 저는 부러진 만년필로 서명했습니다. 잉크가 번져서 글씨가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아무도 다시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명을 마치고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원들이 일어나고 기자들이 빠져나가고 보좌관들이 서류를 챙겼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청문회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증인석에 앉은 채 텅 빈 의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명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청문회장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머리 위에 조명만 남았어요. 그 불빛 아래서 바닥을 보았습니다. 부러진 몽블랑 만년필이 테이블 위에서 굴러 떨어져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촉이 두 쪽 난 채로요. 32년간 수조 원어치 서류에 서명하던 그 펜이 갈라진 촉을 위로 향한 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만년필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우리가 오만하게 쥐고 흔들었던 건 한국의 목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품을 끊고 라이선스를 취소하고 숨통을 조이는 동안 한국은 그 압력을 양분 삼아 괴물로 자라고 있었어요. 사거리를 묵자 탄두를 키웠고 부품을 끊자 독자 기술을 완성했고 위협하자 계약을 박살냈습니다. 우리가 쥐고 흔든 건 목줄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진화할 때까지 완벽하게 보호해준 괴물의 인큐베이터였어요. 텅 빈 청문회장에 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만년필은 주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주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워봐야 더 이상 서명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